아버지가 긴 투병 끝에 세상에 숨을 거두신 지 이제 겨우 3주일이 지났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쓰시던 휠체어 바퀴 자국과 하얗게 바랜 약봉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을 열 때마다 코끝을 찔러오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아직도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버지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텅 빈 침대를 보고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는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젊음과 모든 에너지를 바쳐 아버지를 간병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친구들이 취업을 하고 연애를 하며 저만치 앞서 나갈 때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기침을 하시는 아버지를 등 뒤에서 받쳐 안으며 밤을 지새웠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피가 말라붙는 것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억울하다거나 후회스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저 내 손으로 끝까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런 미련하고도 효심이 깊은 막내 아들이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들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눈을 감으시기 직전 희미한 정신 속에서도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던 당신의 마지막 유언, 바로 재산 분할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공평하고도 따뜻한 유언을 남기셨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슬픔을 가슴 깊은 곳으로 억누른 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아파트와 얼마 안 되는 예금이었지만 그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피땀 눈물이자 내 청춘에 대한 마지막 위로가 될 터였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다. 바로 그때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날카로운 도어락 해제음이 울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어머니가 데려온 의붓형, 진호형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삐딱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신음하며 사경을 헤맬 때 병원비 한 푼 보태기는커녕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던 인간이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이 집안에서 형의 눈빛은 유난히 번들거리고 있었다. 형은 거실 한 구석에 쌓인 서류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입가에 비열하고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툭 한마디를 내뱉었다. 민우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3주나 지났는데 슬퍼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냐. 서류 정리 대충 끝났으면 긴장 좀 해라. 오늘 밤에 당장 새어머니랑 너, 그리고 나까지 다 같이 모여서 긴급 가족회의 좀 하자. 할 얘기가 아주 많으니까 말이야. 상가집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던져진 형의 그 뜬금없고도 오만한 요구에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불길하고 불쾌한 소름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오늘 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딱 3주일이 되던 날이었다. 긴 투병 생활 동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대소변을 받아냈던 시간들이 아직도 손에 생생한데 남은 사람들은 벌써부터 유산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나눌 생각에 분주했다. 나는 씁쓸한 마음을 누르며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사용하시던 개인 서재 겸 사무실로 향했다. 유산 상속 절차와 자산 정리를 위해 형과 새어머니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오후 2시였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이닥쳤다. 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던 것이다. 이 서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늘 비어 있어야 맞는데 안쪽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귀를 기울여 보니 틀림없는 진호형과 새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 이거 일단 저쪽 상자에 빨리 집어넣어. 민우 녀석 오기 전에 확실하게 치워야 돼. 알았다, 알았어. 서둘러라. 그 고집불통 눈에 띄면 골치 아파진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미 한참 전부터 만나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나를 배제한 채 아버지가 남기신 중요한 서류 상자들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손잡이를 강하게 돌렸다. 달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열렸다. 진호 형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민우 왔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좀 더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방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고 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새어머니는 짐짓 태연한 척 서류 더미를 책상 위로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방 한구석에는 이미 테이프로 꽁꽁 싸맨 커다란 상자들이 몇 개나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평소에 가장 아끼시던 개인 기록들과 자산 관련 문서들이 담겨 있던 바로 그 상자들이었다. 두 분이 여기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약속 시간은 2시 아니었나요? 왜 문까지 걸어 잠그고 계셨어요? 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진호 형은 내 시선을 슬쩍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유품 중에 미리 정리해둘 게 좀 있어서 엄마랑 먼저 와서 보고 있었지. 너도 알다시피 갈 길이 멀잖아. 우리가 미리 고생 좀 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신경 쓰지 마라.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걸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에 나를 속이고 뒤에서 수작을 부리는 모습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효심이라는 건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철저한 계산 속이었다. 공기는 점점 더 숨막힐 듯이 가라앉았고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는 지독하게 어색한 순간이 이어졌다. 나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내 몫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책상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시선이 책상 아래 어두운 구석진 곳으로 향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평소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으신 땅 문서와 집 문서, 가장 중요한 재산 서류들을 보관해두던 개인 금고가 눈에 들어왔다. 단단히 닫혀 있어야 할 그 묵직한 강철 금고의 문이 틈새가 벌어진 채 흉측하게 뒤틀려 있었다. 누군가 억지로 장비를 이용해 거칠게 뜯어내고 가이에 열어젖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형 진호와 새어머니는 이미 테이블 위에 수많은 서류 뭉치들을 늘어놓은 채였다. 내가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꽂혔다. 그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형은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테이블 중앙으로 두꺼운 서류 한 장을 툭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묻자 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잔인하게 웃었다. 뭐긴 뭐야.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지. 네가 상속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친히 먼저 확인해 두었다. 서류의 맨 위에는 유언공증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내려다보던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잔인하다 못해 비현실적이었다. 서울 시내에 수십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아버지의 모든 핵심 자산이 전부 진호형 한 사람에게 상속된다고 적혀 있었다. 내 이름 옆에 적힌 숫자는 정확히 0%였다. 단 1%의 지분도 단 한 평의 땅도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데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형이 왜 이걸 다 가져가?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뜨겁게 들끓었다. 아버지가 치매로 투병하시는 몇 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잠을 설치며 곁을 지킨 건 나였다. 형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간병비 한 푼 보탠 적이 없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형에게 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언장의 맨 아래쪽을 보니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검붉은 인장 그리고 지장이 찍혀 있었다. 순간 머릿속에 불길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돌아가시기 반년 전쯤 아버지는 정신이 극도로 혼미해져 아들과 타인을 구별하지도 못할 만큼 치매 증세가 심해지셨다. 밤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헛소리를 하셨고 본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셨다. 설마 그때 형이? 소름이 끼쳤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붙잡고 형이 강제로 지장을 찍게 만든 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으니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며 형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형, 솔직히 말해. 이거 아버지가 치매로 정신 못 차리실 때 형이 억지로 찍은 거지? 아버지는 이런 유언을 남기실 분이 아니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아버지가 병실에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셨던 거. 형이 강제로 지장 찍게 한 거잖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새어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진호 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은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나를 비웃듯 천천히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리고는 내 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억울해? 억울하면 증거를 찾아와. 내가 백날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법은 오직 문서와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말하거든. 이 유언장에 찍힌 아버님 지장은 진짜니까. 억울하면 내가 법정에 가서 증명해보든가. 그럴 돈과 시간은 있냐?
그날 형과 새어머니가 내민 그 기가 막힌 유언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던 그 수개월 동안 두 사람이 뒤에서 무슨 짓을 벌였는지 생각할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결국 나는 깊은 고민 끝에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부동산 지적 기록과 대장 등본을 은밀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서울의 그 상가 건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손에 땀을 쥐며 연락을 기다린 지 이틀째 되던 날, 마침내 서류 뭉치를 들고 온 지인의 표정은 어둡기 짝이 없었다. 민우야,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 마음 단단히 먹고 봐라. 지인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빳빳한 종이 위에 가득 적힌 복잡한 숫자와 명의 변경 기록들을 하나씩 짚어가던 내 눈이 순간 한 곳에 멈췄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띵한 충격이 엄습했다. 건물에서 가장 모기 좋고 임대료가 비싼 1층과 2층의 핵심 상가 면적에 대한 관리 권한,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임대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져 있었다.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 그러니까 한창 병세가 악화되어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계시던 바로 그 시기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권한을 넘겨받은 법인의 정체였다. 서류상에는 그럴듯한 이름의 자산관리회사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니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리고 그 유령회사의 실소유주이자 등기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진호형, 바로 내 의붓형이었다. 하하하. 진호형,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허탈한 실소가 터져나왔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았다.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그 인간은 오직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야금야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치매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아버지를 협박했거나 아니면 몰래 도장을 도용해 이런 추악한 짓을 벌였음이 틀림없었다. 법적인 유언장을 들이밀기 전부터 이미 형은 완벽하게 판을 짜놓고 나를 쫓아낼 준비를 끝내두었던 것이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받아온 자료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형과 새어머니의 실체를 완전히 벗겨내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나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아버지의 옛 서재방으로 향했다. 먼지 냄새가 퀴퀴하게 풍기는 방 안에서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낡은 책상 서랍과 캐비닛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형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사적인 각서나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일기장 같은 것이라도 나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손끝이 새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랍 구석구석을 더듬던 중 책상 가장 아래쪽 비밀 서랍의 이중바닥 틈새에서 조그맣게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낡은 영수증 같아 보이는 그 종이를 펼쳐든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송금한 내역이 찍힌 무기명 송금 영수증이었다. 그리고 그 영수증 뒷면에는 아버지가 떨리는 필체로 다급하게 적어내려간 메모와 함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그리고 절대로 이 더러운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 누군가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진호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 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건물 임대 수익을 빼돌려왔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 인간들은 오직 돈을 가로챌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배신감과 분노로 뒤섞인 숨을 거칠게 내쉬며 곧장 새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새어머니는 침대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새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나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새어머니의 발밑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진호 형이 아버지 병상에 계실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죠? 아버지가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틈을 타서 서울 건물 임대 수익의 관리권까지 자기 유령회사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두고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진짜 인간 맞아요?
내 목소리는 방안을 가득 채우며 찢어지듯 울려 퍼졌다. 내 가슴은 분노로 가직 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고 눈물마저 핑 돌았다. 하지만 내 격앙된 태도와는 달리 새어머니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힐끗 보더니 이내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당황함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와서 행패니? 다 끝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냉정했다. 진호가 한 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다 내가 보고받고 허락한 일이야.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진호가 그 고생을 하며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지켰는데 그 정도 권리도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니? 너처럼 하루 종일 병실에서 수건이나 짜던 녀석이 뭘 안다고 소리를 질러? 뭐라고요? 허락했다고요? 아버지는 치매셨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고 범죄예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믿었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토록 철면피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새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내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툭툭 치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범죄? 법대로 하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진호가 이미 변호사들 다 매수해서 서류 완벽하게 정리해놨어. 그러니까 억울하면 너도 진작에 잔머리라도 굴리지 그랬니? 이제 이 집 명의도 곧 진호 앞으로 완전히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물 흐리지 말고 네 물건 싹 다 챙겨서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진호 재산 상속 절차 밟는데 너 같은 게 걸리적거리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돈에 눈이 먼 괴물들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바친 시간들은 전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새어머니를 향해 다시 소리를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바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니 강 변호사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강 변호사님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신뢰하셨던 오랜 고향 친구이자 전담 변호사였다.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우야, 지금 어디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당장 내 사무실로 와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나한테 따로 맡겨두신 비밀 서류가 있다. 진호와 네 새어머니가 절대 알면 안 되는 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비밀이다. 절대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라. 변호사 사무실의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심장은 마구 날뛰고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허파 깊숙이 찔러왔다. 민우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아버지를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김 변호사님이 굳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조그만 USB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이게 뭐죠?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버님께서 진호 씨가 가져간 유언장이 작성되고 정확히 한 달 뒤에 저를 비밀리에 불러 직접 촬영하신 영상 유언장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진호의 유언장 속에 담겨있던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니었다. 비록 몸은 쇠약해지셨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으셨다. 나 강남석은 지금 아주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화면 속 아버지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큰아들 진호가 나를 방에 가두고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다. 내가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억지로 지장을 찍게 만들고 유언장을 조작했다. 그것은 내 진짜 뜻이 아니다. 내 모든 진짜 재산과 상속권은 오직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막내 아들 민우에게 전부 물려준다. 이것이 내 마지막 법적 유언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싸우고 계셨던 거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우스를 클릭해 영상을 끈 변호사님이 전해준 한마디는 내 온몸의 피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민우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치매 증상이 왜 갑자기 그렇게 악화되었는지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버님의 개인 의료 기록과 처방전을 추적해본 결과 새어머니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아버지를 쉽게 조종하고 가짜 유언장에 지장을 찍게 만들려고 새어머니가 의사 몰래 아버님께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음식에 섞어 투여해왔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말이 무엇인지 온몸의 신경으로 느껴졌다. 내 아버지를, 그 착한 아버지를 그 인간들이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작은 쇠조각 안에 저들의 추악한 죄악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 들어있었다. 진호, 그리고 새어머니, 당신들이 감히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법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주마.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을 무릎 꿇리겠다고 다짐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복수심에 눈이 멀어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빌딩 건너편 검은색 차량 안에서 진호영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사설탐정의 카메라 렌즈가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내 모습을 서늘하게 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 손에 꽉 쥐어진 USB의 존재까지 이미 저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는 것을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법적 효력을 가진 비디오 녹화본이 담긴 USB를 손에 쥐었을 때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진실의 힘으로 그 추악한 인간들의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가 당하셨던 그 억울한 고통과 내가 받아온 수치심을 전부 돌려줄 시간이었다. 나는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지옥 그 자체였다. 넓은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빼곡하게 모여 앉아 있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까지.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일가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사방에서 따가운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어머, 저기 저 불효자 놈이 오네. 새어머니는 내가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비통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렸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커졌다. 내 옆을 지나치던 진호영은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잔인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손을 써둔 것이었다. 내가 진실을 밝히러 오기 전에 친척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나를 완벽한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상태였다. 민우야,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아버지가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돈에 눈이 멀어 유산 타령을 하더니 이제는 형의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가짜 서류를 꾸며. 큰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내 손에 쥐어진 USB와 서류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친척들의 비난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아닙니다, 큰아버지. 이거 다 진호 형이랑 새어머니가 꾸민 짓이에요. 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남기셨고 저 인간들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닥치지 못해. 어디서 감히 내 형한테 손가락질이야? 진호가 그동안 네 아버지 병수발하느라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평소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이 이제 와서 유산탐이 나서 가짜 변호사까지 고용해? 고모가 내 말을 자르며 매섭게 쏘아붙였다. 기가 막혔다. 수년 동안 병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아버지를 간호한 것은 나였는데 저들은 진호 형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나를 천하의 페르나로 몰아가고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내 눈으로 다 봤다. 내가 아버지 도장 훔치려고 서랍 뒤지던 거. 어떻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해. 새어머니의 악의적인 모함에 친척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불효자식은 우리 집안에 둘 수 없다. 족보에서 파내버려야 해. 더러운 놈. 돈에 미쳐서 눈이 뒤집혔구나. 다신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에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는 기분이었다. 누구 하나 내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인간들이 오직 돈과 진호 형이 짜놓은 거짓 프레임에 갇혀 나를 벌레 보듯 외면하고 있었다. 거실 구석으로 밀려나며 나를 향해 쏟아지는 거친 손가락질과 욕설 속에서 문득 진호 형과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친척들 뒤에 숨어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나를 비웃고 있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악마 같은 미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조차 분노에 묻혀버렸다. 친척들의 거센 손길에 밀려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면서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하는 해명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은 이미 철저하게 각본을 짜놓았고 법적인 심판대위가 아니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내 손 안에 USB를 더욱 꽉 쥐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이 악물고 삼켜냈다. 진호 형 그리고 새어머니, 당신들이 친척들을 동원해 나를 가문에서 매장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웃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닫힌 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래, 지금은 마음껏 웃어둬라. 조만간 열릴 법정에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신들의 그 잔인한 범죄와 추악한 민낯을 온 세상에 낱낱이 공개해주마. 내 인생 전부를 걸고서라도 당신들을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마침내 아버지가 남겨두신 마지막 유산과 진실을 가릴 법정 소송의 날이 밝았다. 법원 복도는 무거우면서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심장은 구두굽 소리가 울릴 때마다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저 멀리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익숙한 비웃음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진호 형이 대형 로펌의 인류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위풍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맞춤 양복을 매끄럽게 차려입은 형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오만한 미소가 완연했다. 형은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비아냥거리는 투로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민우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형이 소송 비용 정도는 챙겨줄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감히 누굴 상대로 대드는 거야? 친척들도 다 내가 불효자라는 걸 아는데 여기서 대체 뭘 더 버티겠다고 그래? 형의 곁에 선 변호사들도 나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다. 친척들 앞에서 나를 불효자로 몰아세우고 손가락질받게 만들었던 형의 야비한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곧이어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 안은 엄숙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진호 형 측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생전에 날인하셨다는 거짓 유언장을 판사님 앞에 당당하게 제출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김진호는 고인의 적법한 후계자이며 이 유언장은 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된 완벽한 문서입니다. 반면 원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인의 재산을 탐내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침없는 변론을 들으며 형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나를 향해 승리감에 도취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판사님이 서류를 훑어본 뒤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향해 물었다. 원고 측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마지막 최종 증거가 있습니까? 없다면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새어머니는 가당치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고 진호 형은 아예 헛기침을 하며 비웃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묵직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네, 재판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진호 형과 새어머니의 악행을 피해 변호사님과 함께 직접 촬영하신 진짜 최종 유언 영상이 담긴 USB입니다. 그 순간 진호 형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마침내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아버지는 진호 형이 제출한 유언장 날짜보다 한 달 뒤의 모습이었고 비록 수척하셨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셨다. 화면 속 아버지가 거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김명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큰아들이라 믿었던 김진호는 내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나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가두었으며 억지로 유언장에 손을 찍게 만들었다.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사기꾼일 뿐이다. 내 모든 진짜 재산은 오직 나를 돌봐준 둘째 아들 민우에게만 넘긴다. 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쾅쾅 울려 퍼지는 아버지의 웅장하고도 격앙된 목소리가 사방을 뒤흔들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진호 형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잿빛으로 변해갔고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내가 제출한 USB 속 영상이 거대한 스크린에 재생되는 순간 진호 형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화면 속 아버지는 비록 수척하셨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셨다. 내 모든 재산은 끝까지 나를 돌본 막내 민우에게 남긴다. 진호가 강요한 유언장은 모두 거짓이며 나는 그간 진호와 그의 어머니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해왔다. 아버지의 간없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진호 형의 변호인단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위조된 유언장과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했다는 변호사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까지 더해지자 재판장의 시선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결국 재판장은 진호 형의 유언장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재산 강탈 및 노인 학대 혐의로 형과 새어머니에 대한 정식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토록 원했던 정의가 실현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온전히 내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법정 문을 열고 나오는 내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텅 빈 법정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벽을 바라보는데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와 씁쓸함이 밀려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오랜 세월 형제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토록 처참하게 조각나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 멀리서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초조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는 진호 형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에 그 오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 인간을 보니 문득 잔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법의 처벌? 고작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오는 것만으로 그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다 치렀다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느꼈을 고통과 내가 받아야 했던 배신의 상처에 비하면 감옥살이는 너무나 가벼운 처벌처럼 느껴졌다. 내 손에는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막대한 빌딩과 토지, 그리고 현금 자산이 쥐어져 있다. 이 막강한 자본력을 이용한다면 지금 법적 공방으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진호형의 유령 회사와 남은 재산 줄기마저 완벽하게 끊어놓을 수 있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멈춰야 할까?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돈을 전부 쏟아부어서라도 그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바닥 중에 바닥으로 끌어내려 내가 느꼈던 배신의 지옥을 똑같이 맛보게 해줘야 할까? 주먹을 꽉 쥔 내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진호 형이 나를 발견하고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노웅시했다. 나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 안의 복수심이 속삭였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라고.